양치질을 할 때 세게 하거나 단순히 반복적인 칫솔질만으로 잇몸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잇몸을 철저히 관리하는 3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정현준입니다. 올바르게 양치를 해도 치아가 아픈 경우 실은 종종 있죠. 올바르게 양치를 하더라도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 뼈가 상당히 많이 녹아서 일반적인 양치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 역시 나이가 들게 되어 조직의 탄성이나 혈관의 분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잇몸의 회복 속도가 더디게 되고 자연스럽게 잇몸의 높이도 내려가면서 회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잇몸병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 염증이 잇몸 살 조직 내에만 국한됩니다. 이를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박테리아의 제거 그리고 염증의 원인의 제거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속에 있는 치아를 잡아주는 섬유나 치조골이 녹아내려가게 되죠. 이 과정을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은염 그리고 때로는 치주염이 심해진 상황에서조차 환자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에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치아가 뽑혀나가고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거나 잃어버린 치아를 회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첫째, 당뇨병. 둘째,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뇌질환, 뇌졸중이 되겠고요. 또 심장질환이다 하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치매. 치매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부검해 보았더니 치주병균의 DNA가 검출되어 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음식물을 꼭꼭 씹을 때 그 자극 그리고 그 혈류량이 뇌로 공급되어서 적절한 자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없다면 씹는 자극 자체가 뇌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못 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자극에 둔감해지게 되고 치매를 유발하거나 치매의 진행 속도를 빨리 하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치주병 그리고 치아 상실 상태를 방치한다면 시니어 연령에 있어서 만성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술이 도톰하다든지 약간 돌출되어 있어야 입체감도 살고 젊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입술을 앞니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앞니에 치아를 뽑았다.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즉 팔자주름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또 입술이 얇아진다. 여기에다 더해서 입술에 자글자글하게 있는 입술 주름까지 더해진다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나이든 노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니뿐 아니라 어금니를 상실했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니는 구강의 강한 씹는 압력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벌어지면서 관상 자체가 하관이 낮아지게 됩니다. 거죠. 하관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를 통해서 지지받지 못하는 구강은 턱관절까지 영향을 미쳐서 턱관절에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또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칫솔질만으로 잇몸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양치법으로 우리 잇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세게 하거나 하루에 3번 꼭꼭 잘 양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주목해야 될 부위가 있죠. 평활한 치아 옆면이나 앞면도 양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잇몸을 지키는 양치법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이 삼각형 지역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고랑 이 두 부분을 잘 양치하는 것이 잇몸을 지키는 양치법입니다. 구강 모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보면 분노의 양치질을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치카치카 이렇게 양치질을 하죠. 이런 양치 방법은 잇몸을 지키는 양치법은 아닙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고랑을 양치를 하려면요. 이 칫솔모를 치아 표면에 수직으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칫솔이 45도 인사를 시켜야 됩니다. 잇몸 쪽을 바라보게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접촉 부위도 치아의 평활한 이 면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고랑에 갖다 대고 칫솔모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칫솔모가 치아의 사이사이 삼각 지역에 부드럽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진동을 주시고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칫솔물을 움직였으면 치아 하나 앞으로 가서 다시 갖다 대고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다시 치아 하나 앞으로 가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쓸어 올리고, 전체 치아의 바깥쪽 부분, 안쪽 부분을 다 한다면 10분 정도 걸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숙련이 되어서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털어줄 수 있다면 3분만 해도 끝날 수는 있겠죠. 설명드린 이 방법은요, 바스법이라고 불리는 양치질 방법입니다. 잇몸에 있는 혈류를 통해서 나오는 면역세포가 박테리아랑 싸우는 전장터가 바로 치은열구라고 불리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고랑이거든요. 이 방법이야말로 진정 잇몸을 생각하고 잇몸을 보호하는 양치법이 아닐까 추천드립니다. 양치질 한 가지만으로 완벽히 잇몸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잇몸을 철저히 관리하는 3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는 양치질, 2단계는 치간 칫솔 또는 치실 사용, 3단계는 구강세정기 또는 가글액 사용, 이 순서대로 가게 되거든요. 먼저 치간 칫솔은 잘 골라야 합니다. 치간 칫솔을 고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크기입니다.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그 치간 공극이라고 하는 빈 공간, 칫솔모만으로는 잘 닦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치간 공극은 치주병이 아예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의 아주 튼튼한 잇몸으로 꽉 차 있는 반면, 치주병이 있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하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간 공극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얇은 솔을 가지고 닦으려고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치간 칫솔이 움직여야 되겠죠. 치간 칫솔 중간에 있는 금속성의 코어가 잇몸을 상처를 낼 수도 있거든요. 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치아에 좀 마모도 발생할 수 있겠죠. 치간 칫솔을 고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나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 얇으면 얇은 치간 칫솔, 그 공간이 굉장히 커서 음식물이 잘 낀다 하면 그 공간에 맞을 정도로 두꺼운 치간 칫솔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때 부드러운 솔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잇몸에 자극도 덜하고 치간부가 마모가 쉽기 때문에 부드러운 솔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야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모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고 또 예민해서 과한 힘을 가하면 굉장히 시려질 수도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절대 치간 칫솔과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치간 칫솔 그 자체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치약과 병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했을 때 칫솔모에 피가 묻어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은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닦이지 않았던 부위가 닦이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피가 나는 형태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치간 칫솔을 쓰지 않기보다는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 사이에 넣었을 때 잘 맞아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우선은 피가 나셔도 부드러운 토크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주에서 2주 이상 계속 피가 난다면 치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치간 칫솔 사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잇몸 깊이까지 염증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치주병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치실은 칫솔이 못해주는 일을 합니다. 가장 얇은 치간 칫솔조차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는 더 얇은 도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치실입니다. 이 사이에 부드럽게 톱질을 하듯이 잘 진입을 한 다음에 훑어내듯이 치실을 쓸어 올리게 되면 잇몸 밑에 있는 어느 정도의 치태까지 청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치아 한두 개 빠지거나 또는 상실해 본 적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임플란트도 하나의 대중화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치아가 발치되게 되면 한쪽으로만 씹게 되겠죠. 힘이 한쪽으로만 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반대쪽 치아 어금니 두 개가 또 발치가 되는 거죠. 이 아래 치아가 이동을 하면서 이 위 잇몸 아래 치아가 접촉할 때까지 반대측의 치아가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대쪽에 지금 아래쪽에 치아 하나가 빠졌는데요. 빠져버린 치아에 인접한 치아들도 뒤로 기운다든지 앞으로 기운다든지 씹을 때 어금니가 없으니까 힘을 받는 것은 작은 어금니가 되겠죠. 앞니로만 저작을 해야 되는데요. 앞니는 돌출되죠. 씹을 때마다 앞니는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완전히 없다. 이런 상태까지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가 소실되었을 때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차이는 고정식이냐 탈부착식이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틀니는 핑크색 선반 구조물이 있죠. 비어있는 잇몸에 얹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잇몸이 발치되고 나서 변하지 않으면 틀니도 딱 맞은 채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초기 1년간 잇몸뼈는 굉장히 많은 치조골의 흡수 그리고 잇몸뼈 부피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틀니는 맞지 않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틀니와 조직이 만나는 이 면을 덧대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틀니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잇몸뼈의 흡수가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틀니가 잘 맞고 그 틀니를 많이 활용하면 잇몸뼈는 또 가속화되어서 녹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 의료에서는 틀니가 무조건적으로 추천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뼈 속에 직접 삽입이 되는 구조물인 거죠. 완전 무치약 환자에게 해주게 된다면 틀니가 잇몸을 눌러서 잇몸뼈가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 닿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장력이 90%에 다다를 정도로 씹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틀니는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저장력이 30%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씹는 힘이 약한 만큼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틀니의 핑크색 선반 구조, 잇몸 사이에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저는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은 좌측과 우측의 안모 사진을 보면 아래는 부분 틀니를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시술 전을 한번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고 깡말라 있고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고요. 반면에 시술 후에는 자신감 있는 웃음을 띠고 있을 뿐더러 입술도 받쳐지고 팔자주름도 얕아진 좀 젊어 보이는 안모를 다시 되찾게 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연령대 분들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대 만성질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드물다고 하죠.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약이나 또는 인슐린 등을 통해서 조절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첫째, 당뇨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하이면 충분히 시술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 수치가 160에서 180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은 긴장하게 되잖아요. 혈압이 일시적으로 200 이상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술 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혈압 수치를 160 아래로 유지하면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 중에 피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항혈전제 또 가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즉 부정맥,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 항혈소판제와 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치과 의사와 내과 주치의 간에 사전 준비를 하고 시술을 해야지만 안전하다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은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구토 반사, 구역 반사가 심하신 분들은 치과 치료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치과 공포증 그리고 구역 반사 이 두 가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는 수면 치과 치료 방식을 추천합니다. 정맥으로 약제를 주입해서 환자를 진정시키는 방식인데 시술을 받고 있는 도중에는 환자의 생징 후 첫째,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환자의 혈액 속에 산소 농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압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혈압도 볼 수가 있고요. 풀타임 동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함으로써 환자는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술자도 시술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정확한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오래 관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요.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신 주치의 그리고 그 치과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치과를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내과처럼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 또는 임플란트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다
또는 음식이 자주 끼거나 붓거나 피가 난다. 바로 치과로 내원을 해주셔서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임플란트를 오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했다고 끝이 절대 아니거든요.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에서 40년까지 굉장히 넓은 진료입니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비법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임플란트는요, 아무래도 자연 치아랑 다르게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아보다 조금 둔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거나 저녁에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습관을 하면서 주무시는 경우에는 깨져버려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갈이 장치 등을 만들어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